2022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데 발생한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인 개입을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자살 시도 등 고위험군 발생 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서비스가 진행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개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살 관련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의 경찰 소방이 선제적으로 당사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및 소방에서는 당사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자살예방 관련 수행기관에 3일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고, 이를 전달받은 센터에서는 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연락을 취하여 당사자의 파기 요구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당사자가 계속 서비스 제공 요청 시 센터는 자살 위기 지원 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의 경우 경찰 소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5일 이내에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시기적절하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써 위기의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경찰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과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앞으로도 경찰 소방 및 지역사회 전문가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생각하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살 시도자 등 정보 제공 업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목차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살예방법 제12조 2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보 제공 시 경찰 소방 업무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정보를 수령한 이후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단락에서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살예방법 12조의 2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법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는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살 고위험군 중에 자살 시도자라든가 자살 유족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관리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자살 시도 혹은 자살 의도로 신고되는 건수가 10만 명이 훨씬 넘는 상황, 10만 건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그중에 약 6% 정도만 관리가 됐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자살예방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자살 시도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조 2의 주요 개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경찰, 소방으로부터 자살 시도자 등, 여기서의 자살 시도자 등이라고 함은 자살 시도자와 자살 시도자의 가족, 그리고 자살 유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 시도자 등이 발견됐을 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동의 이전에 이러한 정보를 관할 지역에 있는 자살예방 수행기관, 즉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 이러한 데이터를 넘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정보는 어떠한 것을 넘기게 될까요? 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렇게 네 가지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의 제한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조치도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규정들을 매우 까다롭게 세웠으나 우리가 규정만 잘 지키게 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보 제공 시 경찰 소방의 업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공무원의 주요 역할은 개정안 12조 2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자살 사고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에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 기관에 제공해야 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달되는 방식은 서면이나 전산 기록 장치 또는 기관 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주요 역할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은 법상 경찰법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국민 생명이나 신체를 지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 시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관 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대상자들이 또 다른 자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협조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입니다. 소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9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호송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급의료에 관한 어떤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119 구조 구급대에 관한 시행령에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의 책임감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자살 시도자 등을 보호하고 또 책임져야 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주요 역할에서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이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우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 시도자 등에서 자살 시도자는 그럼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자살 유족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살 시도자의 가족은 누굴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살 시도자입니다. 자살 시도자는 약물, 농약, 화학물질 등 자의의 중독 및 노출이 되었거나 노출이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아직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경우가 바로 이 의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살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막 시도하려고 했으나 누군가에 의해서 제지당했거나 본인이 잠시 중단한 경우에도 자살 시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 등으로 손목이나 목 같은 위험 부위에 자해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거나 또 이러한 흉기 같은 것들을 소지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도하려고 하는 임박한 대상자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식 압박, 고층이나 움직이는 물체, 여기서 움직이는 물체는 차량이나 열차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기, 물에 뛰어드는 행동으로 신체 손상이 되었거나 또 의심되는 경우도
바로 이런 대상자들도 자살 시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해 및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 등 유해가스를 흡입하였거나 실행이 임박한 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경찰 등에 의해서 정말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보호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도 자살 시도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시도자의 가족, 그다음에 자살자의 유족은 어떤 범주일까요? 네. 일단 민법 779조 그리고 민법 777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그리고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 직계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시도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 주요 업무 절차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과 소방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면 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4가지를 3일 이내,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지, 그러니까 휴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일요일, 또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여기서는 근무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 3일 이내에 이러한 정보를 서면이나 전자장치 등의 내용으로 자살예방센터 혹은 정신건강센터로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발신을 하거나 그 대상자의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게 연락을 해서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또 만약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파기를 요구할 경우 파기할 수 있음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필요한 대상자가 선택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자살 시도자 등 발견 시 주요 업무 절차를 세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 시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서 이 대상자의 신변 보호라든가 병원에 이송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잘 알게 되면 신속하게 병원이라든가 또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이송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자살예방센터로 우리가 평가 자문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체 손상이 매우 명확하거나 그 다음에 자살 시도가 임박한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인 평가 없이도 충분히 경찰과 소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신체 손상이 있는 대상자인 경우에 응급실로 신속히 인송을 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체 문제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시도가 임박했거나 명확하게 자살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관인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대상자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위험하거나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화 자문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 또 의뢰를 통해서 이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내용은 바로 요 점선 박스에 있는 대상자만 해당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 지정된 담당자가 이 정보를 수집하여 일괄적으로 근무일 3일 이내 기준에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서는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이 담당해서 이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발송하는 이런 이제 담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하는 방식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면이나 전자문서 그 어떤 것도 모두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정보 수신자는 그 해당 주소지에 있는
관할 지역에 있는 기초 자살 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살 시도자 등에서 우리가 자살 시도자와 자살 시도자 가족과 또 자살 유족은 경찰 내에서 관리하는 범주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안전계나 이런 지구대나 이런 곳에서 주로 이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대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자살 유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자살 유족을 대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자살 유족의 경우에는 자살 시도자와 약간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살 유족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9개 시도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된 곳에서는 현장에 출동을 요청해서 유족을 만나고 유족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원스톱 지역이 아닌 지역은 기존 자살 시도자 등처럼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그 넘겨준 정보들을 통해서 또 발신해서 서비스 동의를 받는 이런 구조로 이원화된 구조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원스톱 지역을 계속 확대될 예정이 있는데요. 초기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하나로 통일돼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고 신고가 되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스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서비스팀이 경찰서에 직접 나와서 유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원스톱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당관을 지정해서 그 담당관이 수집을 하고 3일 이내에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면요. 정보 발신자는 경찰서의 형사과 등의 사건 담당 형사가 원스톱 지역에서는 발송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시행 지역에서는 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 담당자가 발송을 해주거나 아니면 소방서의 지정 담당자가 발송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보 수신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권역별 지정된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동을 나오게 될 거고요. 원스톱 지역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지역이 아닌 지역은 역시나 자살 시도자와 마찬가지로 기초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이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느 지역이 그러면 원스톱 지역이냐라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 9개 시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서울, 그 다음에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제주가 지금 현재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 수령 이후에 자살예방센터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12조의 2에 의하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 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함께 그리고 혹시라도 대상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동시에 안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권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동의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보 제공 시점으로부터 파기 요구 권리 안내는 5일 이내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살예방센터 담당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자살예방센터의 담당자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경찰이나 소방으로부터 정보가 유입되면 그 다음 단계로 발신을 통해서 서비스를 안내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지속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파기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이 파기 권리에 대해서 안내함과 동시에 파기를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서 파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연 전자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유입받고 또 파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전자문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살 시도자 등이 서비스를 거부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거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녹음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자라든가 또 서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서식에 따른 이제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자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한글 문서라든가 MS 워드 문서라든가 기타 등의 PDF 파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전자문서 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입된 대상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로부터 유입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한 바로 고유번호와 그다음에 누가 의뢰했는지, 그다음에 접수는 언제 됐는지, 그리고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신을 통해서 혹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했는데 만약에 나는 서비스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또 파기 대장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없이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러한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워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공받은 정보 열람, 그 다음에 발신 번호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요.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구의 자살예방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자살 시도자 등의 개인정보 열람 경위 및 사유를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 2에 따라 경찰 또는 소방으로부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제 추가하셔도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되고요. 서비스 동의 시에 전문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마 더 많은 서비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나는 불만이고 연락한 것도 기분이 나쁘다라고 할 경우에 정보 파기에 대한 권리도 있음을 안내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자살예방법 제12조 2에 따라서 개인정보 삭제 파기를 요구할 경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권리가 있고 요구하면 여기서는 이 내용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안내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안내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하게 되면요. 자살예방센터 서비스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절차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파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했을 경우 또 서비스를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되는지 그 내용을 예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분의 개인정보 삭제 파기를 원할 경우 녹음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뭐 팩스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을 파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파기 요구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완료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5일 이내에 파기된다라는 것도 대상자분께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라도 혹시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우리 한라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도 반드시 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기를 원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식별하지 않는 수준에서 신청자가 누구인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또 파기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유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신청, 접수했을 때의 고유 번호를 명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종류는 개인정보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성일 초기에 유입됐던 시간대, 날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파기를 요구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파기 사유, 처리 담당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책임자 이렇게 각각의 서명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삭제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그 내용들을 이제 삭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자살 고위험군 서비스를 제공했던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살 위험성이 있거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 1차 평가를 하고요.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혹은 진행될 개별적인 서비스의 과정으로 유입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대상자가 갑자기 연락이 또 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비스의 동의를 확인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려운 경우들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연락 두절이나 부재 같은 경우에는 접수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삭제가 가능한지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총 3일간 3회 이상의 발신을 한 경우에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에 대한 통화라든가 방문을 했을 때 가정에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삭제의 조건이 맞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입이 되면요. 첫날 혹은 둘째 날 발신을 하고 3일째, 이틀째 되는 날 두 번째 발신을 하고 그 다음날 세 번째 발신을 해 주셔야 파기에 대한 과정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체돼서 발신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연락두절이나 부재 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좀 발신을 하셔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재 시에 그냥 전화 안 받는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전화 안 받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문자 내용을 참고로 해서 발신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화를 할 때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지 대부분 이제 의심되거나 혹은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고 왜 전화했고 또 이런 전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발신할 때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혹은 최종적으로 발신을 했는데도 받지 않았을 때 3일 차에 받지 않았을 때 이런 문자를 통해서 추후에라도 언제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발송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파일
파기 요청서를 수령을 하고요. 대상자로부터 서면이나 전자문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자문서 매우 다양하죠. 문자에서부터 음성 녹음까지 모두 포함한 것을 여기에서 전자문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파기 요청서를 포함해서 개인정보 완전 파기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파기 대장에 기록함으로써 모든 절차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이원화해서 그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책임자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개인정보 취급자는 대상자의 정보가 유입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발신하게 되는 선생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정보 책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책임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또 임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대부분 비상근 센터장님이 책임자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삭제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상근 책임자, 다시 말씀드리면 각 기관의 부센터장님이나 상임팀장님께서 취급자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삭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책임자로 지정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자살예방법 개정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켰어야 할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법령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너무 규정을 강하게 했다라는 오해를 사고 계신데요. 이미 우리가 이런 정보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중증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또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자살 유족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개인정보는 매우 소중하고 만약에 그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처벌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민감성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자살 예방 사업 안내에 2022년에 이런 내용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사업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정보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보호 의무사항입니다.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구비하고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리대장이라든가 정보들을 동의 없이 학술 연구라든가 또 별도의 다른 보도에 참고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보관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교육은 우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신경 써서 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교육을 받으실 때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교육을 잘 듣고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자살 시도자 등의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에 대한 절차를 다시 한번 좀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즉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파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우리가 구비한 후에 이 내용을 보호 책임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호 책임자는 이것에 대한 파기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입된 시점으로부터 금일 5일 기준으로 파기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즉시 파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전혀 남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기를 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파기 대장에 기록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떠한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보완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팩스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달받게 되고 그 내용을 또 수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 선생님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돼서 이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과 소방 그리고 추후에 사용하게 될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 연동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1단계로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구축이 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을 중단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또 경찰로부터 불편하게 받는 과정을 없애는 2단계 과정이 진행됩니다. 먼저 1차로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에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대상자의 내용을 온라인상에 저장하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삭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023년 하반기 이후에는 차세대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과 경찰, 소방의 시스템이 연동돼서 현장에서 자살 시도자가 발견되고 정보가 수집되면 클릭 하나로 바로 즉시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시는데 가장 현장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또 확실한 상태에서 또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이 자살 시도자 등 관련된 자살예방법 12조 2에 대한 개정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개정을 통해서 현재 가장 위험한, 단일 사례로는 가장 위험한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개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특히나 개인정보가 매우 민감한 만큼 잘 다루어서 우리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